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현대인의 가장 큰 관심 주제인 다이어트, 식품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만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비만은 우리의 키와 체중을 가지고 환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BMI가 25 이상인 경우를 이제 비만 환자를 하고, 특히 30 이상이 넘었을 때를 고도 비만 환자라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복부 비만의 경우는 남자 여자의 좀 기준이 다른데, 남성 같은 경우는 90cm 이상인 경우, 여성은 85cm 이상인 경우를 복부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상 BMI를 갖고 있다면 저희는 건강한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인과 비만인을 대상으로 제2형 당뇨나 동맥경화와 같은 위험성을 측정해 본 결과, BMI가 정상이지만 이러한 대사적 위험도가 높은,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정상인이 있었고, 이와 달리 BMI가 높은 비만이지만 상대적으로 당뇨나 동맥경화 위험성이 낮은 사람들, 즉 대사적으로 건강한 비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BMI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사의 위험도가 함께 낮은 상태가 대사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만은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우리 모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먹기 때문이죠. 이러한 비만이 발생하게 되면은 비만의 그 자체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비만은 고혈압이나 제2형 당뇨, 이상 지질 혈증과 같은 질병의 위험도를 높이게 되고, 이런 것이 함께 나타나는 상태를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지방 세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지방을 구성하는 세포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백색 지방 세포입니다. 백색 지방은 우리 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백색 지방을 구성하는 세포로, 대표적인 게 우리 배에 있는 내장 지방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세포 내에 큰 지방구를 가지고 있어서 에너지를 저장하기에 가장 최적의 어떤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지방산을 대사할 수 있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갖고 있는 지방세포가 있는데요. 이는 많은 미토콘드리아 때문에 약간 갈색으로 보인다 하여서 갈색 지방세포로 불립니다. 백색 지방세포에 비해 그 양은 굉장히 적지만 실제로 당뇨나 비만을 억제한다는 효능이 알려져 있어서 보통 착한 지방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일부 백색 지방 세포 중에는 굉장히 극한 저온이라든지 운동과 같은 외부적 스트레스에 따라서 백색이었지만 약간 갈색처럼 변하게 되는 이런 세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은 베이지 지방 세포라고 불리웁니다. 실제로 이러한 자극 외에도 식품 섭취를 통해서도 백색 지방이 베이지로 전환이 되어서 비만이 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비만을 어떻게 예방,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비만, 정상, 마른 편,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나라의 40% 넘는 사람들이 난 비만이야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우리나라의 비만 인구의 비율보다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여자에게서 특히 더 심한데요. 여성의 비만 발생률은 27% 정도입니다. 즉 13%의 정상 여성들이 본인이 비만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비만을 어떤 질병이 아니라 살이 찐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이 찐 상태를 없애고자 운동도 해보고 식단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를 노력하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살을 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 다이어트 하신 분들, 성공하신 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성격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부러운 눈초리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비만을 예방 또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식사와 운동은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의 종류에는 이제 저열량식, 저탄수화물식, 고단백식, 간헐적 단식 등이 있고요. 비만을 위해 할 수 있는 운동은 유산소나 근력 운동 등이 있고,
약물로도 비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지방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기전을 가진 약물이라든지 식욕을 억제하거나 또는 먹었을 때 대사 활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약물들이 FDA 승인을 받아서 실제로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고도 비만의 환자의 경우는 위 사이즈를 줄여서 영양소 흡수를 줄이는 수술과 같은 방법으로도 치유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다이어트의 시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식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열량식입니다. 우리가 저열량식은 그 말이 의미하는 대로 칼로리를 낮추는 건데요. 당연히 우리가 소비하는 것보다 덜 먹게 되면 살이 빠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많이 하시는 것이 이제 저탄수화물식입니다. 실제로 탄수화물의 섭취를 극도로 줄이고 그 대신에 지방 같은 거의 비율을 늘렸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고 그 결과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고 케톤 산증으로 인해서 그 부작용으로 근육이나 골격의 손실, 또 두통이나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단백식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같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고단백식으로 하는 다이어트 식이고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이런 식이 중에 과연 어떤 식이가 체중 감량에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거를 비교한 논문이 있어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진들은 저지방 시기와 지중해 시기와 저탄수화물 시기 체중 감량 효과를 비교하였습니다. 지중해 시기는 이제 지중해 근처의 나라들에서 많이 먹는 식단으로서 우리가 보통 건강한 식단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중해 시기의 특징은 붉은색 고기 섭취를 줄이고 대신에 백색육, 생선이나 닭고기를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고 지방도 포화지방산이 아닌 식품 유래의 불포화지방산의 섭취가 많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식단을 가지고 체중 감량 효과를 비교해 본 결과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세 가지 모두 초기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체중을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장기간으로 했을 때는 처음에 보였던 그런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탄수화물 시기의 경우에는 계속 장기간 지속할 경우 약간의 요요 현상도 보이고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부작용들이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 실험실에서 그 연구팀에서 했던 연구 내용을 결과를 중심으로 식품의 항비만 기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포의 분화를 억제하는 기전입니다. 지방세포를 분화하게 되면 저렇게 빨갛게 세포 내에 지방이 쌓이게 되는데 식품 소재인 지초의 기능 성분인 시코닌이 이러한 지방의 축적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방의 합성을 억제하는 기전입니다. 우리 몸에서 지방이 생성되는 경로가 있고 그 경로에는 각각의 유전자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생강의 기능 성분으로 알려진 진저롤은 지방의 생성에 담당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생체 내의 지방 합성을 억제하여 항비만 활성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지방산화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야채나 과일에 많이 있는 피세틴이라고 하는 파이토케미칼이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의 산화를 증가시켜 그 부피를 감소하고 그 결과 이렇게 항비만 효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네 번째로는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아슈와간다의 기능 성분이 위다페린이라고 하는 것은 위다페린을 섭취했을 때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그 결과 체중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갈색 지방, 착한 지방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상에 같은 한약재에 함유되어 있는 걸로 알려진 베타라파촌이라고 하는 성분은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변화시키면서 비만을 억제하는 기전이 있었고요. 이 외에도 양파 껍질에 있는 콜세틴이나 포도에 있는 레즈베라톨들은 대사를 조절하는 분자의 발현을 조절하거나 또는 지방세포가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인 아디포카인의 분비를 조절함으로써 항비만 활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거를 먹었을 때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시기에 의한 대사 패턴을 예측하기 위하여서 영국의 과학자들은 1000명의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의 장내 미생물과 함께 식후 혈당 반응들에 대한 결과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각각의 대사 관련 마커의 변화가 함께 유의적으로
특정하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장내 미생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거를 알고리즘으로 하여서 식이 반응 변화를 예측하는 모델링을 하였고, 이 모델링이 정말 신뢰성이 있는지를 별도의 코호트를 가지고 검증하였는데요. 이 결과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식이, 대사, 장내 미생물의 패턴을 상관성을 통해서 개인에 맞는 식품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서 개인에 맞는 맞춤형 식단도 제공할 수 있고, 또 실시간으로 유저가 이게 나한테 좋은 식품인지 안 좋은 식품인지를 검색할 수 있어서 이게 너의 대사에는 정말 좋은 식품이야 또는 비추천할 수 있는 개인 맞춤 식단 서비스가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앞선 서비스들은 서양식이를 주로 하는 서양인을 위한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내 미생물이나 식이 패턴 변화 등은 시기와 인종 또 생활 환경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UST 10년 캠퍼스에서는 한국인의 장내 미생물과 식생활과 건강의 메타 정보를 구축하는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10만 명당 19.2명으로 미국의 1.7명이나 중국의 0.2명에 비해서 세계 최대 수준의 표본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가 구축이 될 때는 우리는 한국인에 맞는 개인 맞춤 식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식품군의 식품을 골고루 적당량 섭취하면서 충분한 물과 적정한 운동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상식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식품은 우리의 유전자나 장내 미생물 또 우리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각 개인별로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에 가장 맞는 알맞은 식품을 선택하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을 결정한다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